굿모닝 프레지던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들 프레지던트 TV 일명 잡설파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들을 잡학다식으로 풀어보는 우리 잡설파 방송이 지난주에 이제 2개가 올라갔습니다. 주변 반응이 어떠신가요, 이나 씨?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네. 반응이 좋더라고요. 댓글도 아주 좋고. 네. 네.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네. 어떻게 평소에 워낙 방송을 많이 타시는데 이 방송 평가가 주변에서 어떤 것 같신가요? 최근에 이 방송 보신 분들이 충격적이다. 뭐예요? JYP 옆에 있는 KFC는 과연 누구인가? 새로운 이 스타 등장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저희 잡설파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지 맙시다. 사실 저는 어디 가면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국의 10대 지식인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늘 하고 다니는데요. 저보다 앞서 있는 지식인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 나머지는 뭐 다 저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10대 가수 그거 하나 가지고 엄청 팔아먹는 분들 계신데 역시 10대 지식인. 예, 좋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한국의 10대 지식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프레지던트 TV를 제가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하자고 제안했고 이 직접 소유권은 분명히 저한테 있습니다. 재산 소유권은 다른 분한테 계시겠지만 이거 통솔로 굳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프레지던트 TV의 지적재산권은 JYP 교수에게 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께 확실하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TV가 프레지던트 TV이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 대통령 동정을 좀 뽑아왔어요, 제가. 그랬더니 굵직한 게 2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26일 기후변화 적응회의라는 거를 온라인 연설을 하셨더라고요. 대충 이 배경을 보니까 뭐 이름에서 딱 느껴지지만 우리가 지금 지구의 대기 위기가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데 네덜란드에서 이걸 주최해서 앞으로 이렇게 적응을 해나가자 뭐 이런 세계적인 국제적인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날 대통령께서는 작년에 기후변화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국 선언을 작년 10월에 했잖아요. 요 얘기를 좀 하셨는데 오늘 우리 프레지던트 TV가 좀 얘기해 볼 건 기후변화 대응 이 문제를 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대통령께서 작년에 저희들이 탄소 중립 선언을 했어요. 탄소 중립, 우리 이나 씨, 탄소 중립이 뭐예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그 줄이자지 왜 중립이야? 그만 멈추고. 어때요?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좀 모르는데요. 그래요? 뭐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하려니까 이렇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어쨌든 생활을 하다 보면 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죠. 뭘 하든 간에. 근데 탄소가 나오는 양과 또 우리 식물들, 나무들이 탄소를 먹는 양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0이 되는, 그러니까 배출량이 100이면 흡수량도 0이 되는 이 기술, 요 정점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2050년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작년 10월에 이 탄소 중립을 2050년에 하겠다. 여기까지는 선언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선언한 나라는 되게 많아. 탄소 중립 하겠다고. 그런데 이걸 법제화한 나라는 거의 없어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아주 일부 흔히 유럽에서 말하는 선진국들 말고는 이 법제가 된 게 없는데 이 탄소 배출 문제를 왜 이렇게 법제화가 안 되느냐 보니까 정치권의 관심이 너무 없는 거예요. 보면 청와대 관심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 방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어쨌든 탄소를 배출을 안 해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정치권 국회에서 이 논의가 너무 얘기가 약해요. 왜 그럴까요? JYP 교수님. 아마 저처럼 저 탄소 중립을 잘 몰랐잖아요. 몰라서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진짜로요? 예, 진짜로 저는 몰라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 사회가 이 압축적 근대화라는 이 경제 성장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관심을 덜 쓰는 수준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환경 문제라는 게 2가지 측면이 충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국제적 연대의 관점이 존재하는 것이 있고 국내적 산업으로서의 내셔널리티가 굉장히 작동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보자면요, 이 환경 산업이라는 게
미래지향적인 돈벌이가 되는 산업이에요. 야,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국제적으로 보면은 국제 평화적으로 이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류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탄소를 줄여야 되는 네네. 이런 쪽으로 가게 돼야 되는데요. 우리 인류의 역사라는 걸 보시면은 지금 탄소 중립을 주장하는 나라들이 과거에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들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실컷, 문제죠. 그렇죠. 예. 실컷 배출해서 지금 자기들은 선진국이 되고 나니까 이 산업적인 이런 이 환경 파괴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그런 산업들을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못 살던 개발도상국, 후진국 이런 것들을 이전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나라들은 이제 자기들이 하려고 자기들도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공장 열심히 돌리니까 선진국에서는 하지 말라.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진국과 이 개도국 간의 국제적인 이 오래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 착취 관계가 그대로 저는 녹아있다. 이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이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뉴스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선진국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은 다 배출해놓고 이제 와서 발전하니까 자기들은 좀 고상한 거 하고 후진국들에게 그 사업을 떠넘기면서 야 너네 배출하지 마 그러면 사다리 걷어차기와 비슷한 그렇죠. 이런 네.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나 씨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네, 딱 안 받아들이죠. 마음으로는 네네 잘 모르겠네요. 아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후진국 한국을 안 살아보셔서 그래요. 우리는, 맞다. 우리는 후진국 한국부터 선진국 한국까지 다 살아봤거든요. 맞아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91년생이니까 예. 후진 한국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떡볶이 먹고 그 불량식품 먹으면서 자란 세대와 완전히 88 올림픽 끝나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세대가 확실히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든 이 기후변화 위기 문제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뭐 아프리카만의 문제도 아니고 실제로요. 기후변화 위기의 피해는 대부분 후진국이 봐요. 그렇죠. 예. 실제로. 쓰나미. 예?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기근. 이 지구 기후가 변화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탈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나라들이 목숨으로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문제는 사실 단순하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이렇게 해서만 될 문제는 아니고 또 하나가 우리 대통령께서 연설하신 내용 중에 이제 탄소 중립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탈원전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탈원전과 탄소 중립은 이게 충돌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왜 충돌할지 혹시 그냥 상상으로 아 근데 이거 저는 둘 다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운 주제여가지고 뭔진 모르겠는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저희 프레지던트 TV가 사전에 각본에 의해서 뭐 준비하거나 이렇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탈원전과 영화 판도라는 보셨을까요? 판도라. 김남길 나왔던 영화 판도라. 저기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막 예. 그것도 못 봤네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 내용이. 네. 젊은 세대들이 요즘에 환경 관심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탈원전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왜냐 원자력 발전이 워낙 위험하잖아요. 한 번 사고가 나면 워낙에 되돌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그렇죠. 있죠. 사실 이게 어떤 피해도 있냐면요. 저희들이 지금 찍는 곳이 여의도인데 요 여의도 요 근처에만 해도 생태탕 또는 생대구탕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꽤 잘 된 집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부터 저 집들이 손님도 끊어지고 망했어요. 아 맞아요. 후쿠시마 맞습니다. 이후로 예 맞아요. 그래요? 예.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제가 알던 생태탕 집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일본의 후쿠시마가 우리 이 여의도에도 제가 사는 수원에도 이런 식당의 변화를 일으킬 만큼의 영향이 크거든요. 정말 큰 문제네요. 근데 되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그냥 일본 뭐 나쁜 나라니까 너네가 당해도 싸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일본 문제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약간 좀 충격이네. 우리 저 다다음번쯤에 일본 얘기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게 원전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경제적인 이 에너지원이죠. 그러나 이게 한번 사고가 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인류가 멸망할 수준의 그런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고 하는 거고요. 이 탈원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당장 원전을 없애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탄소 중립하고 비슷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념이 지금도 우리는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노후화돼서 위험한 원전을 천천히 없애가면서
어느 순간까지 원전 숫자를 최대한 줄여보겠다 이런 취지의 문제지 지금 야당에서 난리치는 것처럼 당장 원전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험성은 있지만 가장 깨끗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국가는 값싼 전기를 위해서 이걸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기값 이런 거는 네. 계속 올라가나요? 네, 올라가죠. 그러니까 원전의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이 얘기가 뭐까지 연결되냐면 이번에 감사원에서 그 감사하고 그 탈원전 문제 감사하고 또 검찰 수사까지 간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산자부 공무원들 구속돼 있고 이런데 이제 이 문제예요. 원전으로 발전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이야. 깨끗해. 사고만 안 나면 그리고 탄소도 안 나와. 그렇죠. 그런데 원전을 그만 짓고 만약에 안 쓰고 다른 발전으로 하려면 뭐가 되냐? 석탄 떼야 돼, LPG 떼야 돼, LNG 떼야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탄소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탈원전이라고 하는 가치와 탄소 저감이라고 하는 가치가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재생에너지로 이제 다 갔단 말이죠. 그런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양 발전, 뭐 풍력, 조력 또 뭐 있죠, 수력.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수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우리가 원칙적인 대방향에 제시를 했어요. 원전은 장기적으로 점점 이렇게 줄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는 한 100년 후의 방향을 말했더니 모든 언론이 들고 일어나서 뭐라 했냐면 원전 없어지고 다 죽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원전 지금도 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거 없는 그 걱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은 원전 수출됐어요. 네. 원전 수출 잘했다고 대통령이 UAE까지 가서 네. 현장에 그 경제 방문까지 하고 왔습니다. 네. UAE 거기 원전 경비를 우리나라 군인이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경비를. 그러니까 원전을 없애야 된다는 건 인류 평화적 관점, 인류의 안전 관점에서 맞는 방향인데 내일 모레부터 다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는 재생에너지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큰 대원칙을 그렇죠. 100년 후에 100년 후에.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뭐 내년부터 원전이 다 없어지는 식으로 관점을 가지고 원전이 더 경제적이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원전 중에 정말 후쿠시마 같은 사태가 한 번이라도 나면 이 좁아터진 한반도에서 한 지역이 그렇게 오염되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살죠. 네, 살 수 있을까? 며칠 전에 이제 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판문점 회담 때 북한의 원전을 극비리에 지어주기 위한 문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게 북한에도 어떻게 극비리에 원전을 짓습니까? 그게 이 개명천지에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뭐 그것도 맞는 말씀. 그것도 이제 아주 먼 미래에 네. 북한과 이렇게 우리가 관계가 좋아졌을 때 북한의 에너지난 해소를 위해 가지고 원전 기술을 전수해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공부하는 내용이 아마 들어 있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미래도 그렇지만 과거도 뭐냐면 우리가 94년도 캐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맞아요. 아시아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를 해서 캐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94년도에. 우리 이나 씨가 3살 때, 4살 때. 4살 때. 예, 4살 때. 이제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가 뭐였어요? 94년도에 북한이 핵 개발을 한다는 것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려고 했고 우리나라가 좀 중재를 했죠. 중재를 했고 그래서 경수로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를 그렇죠. 지어주는 조건으로. 경수로 가벼운 작은 단위의 원자력 발전소를 북한에 지어주는 대신 너네 핵 개발하지 마라. 이게 사실 94년도에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북한의 원자력 발전을 지어준다는 거는 이미 94년도에 미국 클린턴과 그 김일성 주석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미. 근데 이걸 마치 무슨 천인 공로할 무슨 뭐라 그랬더라? 우리나라가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무슨 몰래 뭘 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아니 극비리 어떻게 북한에 지어? 나 진짜 그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몰래 원전을 짓는 그런 특수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난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를 금방 돌아보면 실제로 미국이 북한에서 제안한 거예요. 경수로 원자력 발전 지어줄 테니 너네 원자력 개발하지 마라. 솔직히 말해서 그때 그 합의가 부시 행정부에 의해서 깨지지만 않았으면
지금 북한의 핵 개발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시가 일방적으로 깼죠. 근데 그렇지. 그 부시 때 그 깬 당사자가 누구냐? 존 볼턴이에요. 그 당시에 그 담당 관리를 했던 사람이 존 볼턴이었고, 존 볼턴이 그 깨는데 앞장섰고, 지금에 와서 지금 한반도 이 핵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한 20년, 30년만 돌아봐도 그때 당시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하는 게 옳았던지 그렇던지는 우리가 딱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존 볼턴한테 뒤통수 세게 맞았잖아요. 트럼프가 그렇죠. 마지막에. 물론 결국 예. 그렇게 해서 다 맞았지만 어쨌든 이 원전 원래 문제... 질이 안 좋은 애들이 그래요. 네. 야, 질이 안 좋습니까? 예. 어쨌든 원전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제발 말도 안 되는 당장 내일 모레 그만둘 거다라고 하는 식의 이런 논리들, 그리고 원전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깨끗한 우리의 에너지원이라는 이런 주장들은 사실은 말하기 어려운 거죠. 말하기 어려운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정부의 예.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저는 좀 일침을 가하고 싶은데요. 말씀하시죠. 신재생 에너지 정책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제로 에너지 정책을 더 과감하게 도입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현실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기존에 있던 에너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한국의 우리 뭐 풍력 발전 이야기하자면 한국의 풍력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태양열 발전 이야기하자면 태양열 발전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태양광 판넬 전국에 많이 달고 있습니다만은 산업적 측면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접근하는 것에 상당히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제로 에너지 개념인데요. 제로 에너지 개념은 똑같은 겁니다. 탄소 중립처럼 건물을 하나를 지을 때 그 건물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들을 해결하자. 그렇죠. 작은 판넬이라든가 작은 풍력, 작은 뭐 예를 들면 지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 독립성을 유지하다 이렇게 해서 해결하자고 하면은 접근이 가능한데 이걸 산업적으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대규모 풍력 발전소 지어야 된다, 대규모 조력 발전소 지어야 된다, 대규모 태양광 판넬 달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자꾸 못 벗어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슈마우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요. 이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의 접근 방식은 그렇게 제로 에너지 개념, 작은 것들로 이렇게 쪼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안 되는 산업 정책 억지로 해서 정권 바뀔 때마다 서류 뒤지고 난리치는 이런 좀 중복되는 것은 좀 없어졌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를 한쪽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이게 차 타고 가다 보면 모든 산에다 송전선, 예? 그 흉물스러운 그 철골 구조로 송전선, 송배전선이 그냥 쭉 있잖아요. 그냥 그 지역에서 쓸 전기 에너지는 그 지역에 생산하면 사실 송전선이 필요 없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쪽 동남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원자력 발전해놓고 거기서 사실 쓰는 건 이 수도권인데 거기다가 발전소 해놓고 그냥 끌어다 올리니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철근으로 된 그 보기 안 좋은 흉측한 이 송전선들을 계속 전개해 그게 이제 에너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으로만 보는 거예요. 산업으로 보면은 규모가 크면 효율성이 생기고 돈이 많이 남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에너지는 우리 인간이 현재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입니다. 그렇죠. 생활에서 보자면은 내 생활 주변에서 제로 에너지 시스템을 딱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이고, 예, 어쨌든 우리 대통령의 기후변화 적응회의 온라인 연설을 하나 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아마 이 오늘 저희가 다룬 탈원전 문제 또는 기후변화 대응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께서 뭐 아주 당장의 정치 현안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부딪혀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다음 날 다보스 포럼에서 또 온라인 연설을 우리 대통령께서 하셨어요. 다보스 포럼 혹시 다보스 포럼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보긴 봤는데 도대체? 너무하네. 진짜. 아니 섭외를 잘못한 것 같아요. 뭐 아는 게 없는 사람을 섭외했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하셨는데 아마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나 봐요. 이 대통령 연설이.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뭐 대통령이 그 온라인 연설을 하니까 이게 오프라인 아니고 온라인 연설하니까 이 뒤에 연설 배경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전자 병풍을 쳤는데 그 안에 그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양산형 수소 전기차가 처음 나왔거든요. 넥소 요거 모형. 그다음에 LG에서 나오는 이 말리는 TV 있죠? 롤러블 TV.
그리고 우리나라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해상풍력 발전기 이런 게 아마 이렇게 배치가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기후변화와 맞물려서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도 당연히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불리는 건데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경제, 정치 뭐 총망라한 회의잖아요. 이 민간 회의긴 합니다만 워낙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 이 여기에 참석했던 많은 CEO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뒤에 배경 이런 것 갖고도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다보스 포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우리 시청자들이 다보스? 그게 뭐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잘 모릅니다. 아이고 양쪽에서 모르시면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보스라는 데가 이제 스위스의 한 그냥 작은 동네예요. 아, 그래요? 저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보스라는 데가 이제 스위스의 고급 휴양 지역이에요.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게 이제 뭐 경제학자, 기업인, 저널리스트들, 뭐 국가 정치인들이 모여서 만든 일종의 민간 기구인데 이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민간 기구가 1년에 한 번 1, 2월에 스위스 다보스에 돈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고급 휴양지에 모여갖고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1971년부터 이제 시작한 회의인데 이게 워낙에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참석했고 그리고 한 80년대 중반부터는 그 전해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을 초청 연사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야말로 이제 한 해에 그 해에 세계 경제의 어떤 흐름들을 이제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돼서 그냥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안 부르고 아예 이제는 다보스 포럼이다 이렇게 그냥 아예 부르죠. 지금 현재는. 근데 이번에 이제 바로 우리 대통령께서 이 다보스 포럼에 특별 연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보스 포럼에 초청받아서 물론 비록 온라인이지만 만약에 이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그 스위스 가셔서 직접 하셨겠죠. 사실 저는 뭐 알고 있었는데 네.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이 KFC가 더 띄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위해서 제가 모른 척을 했을 뿐입니다. 예. 한국의 10대 지식인이 과연 설마 이런 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올해 나온 주제라든가 아니면 그동안에 다보스 포럼에서 다뤄졌던 얘기들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의 영상으로 연설하신 내용을 보면서 현대 국가에서 대통령이 가지는 마케터로서의 역할, 마케터로서의 역할에 굉장히 충실하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 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전자 상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하고 특히 해상풍력 이제 신재생 관련되는 그 시설인데 신재생 기술이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많이 앞서갑니다. 그래요? 예, 앞서갑니다. 그게 왜냐면은 전자제품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거든요. 예. 전자제품을 제일 잘 만들기 때문에 전자제품에 센서 달고 네. 센서를 더 많이 부착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흔히 우리 스마트 시티도 되고 뭐 스마트 풍력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앞서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우리 자동차 문제에서 전기 자동차 문제가 지금 뭐 테슬라 이런 쪽이 앞서가는데 한국이 앞서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 회사가 엔진을 잘 만들질 않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네. 엔진이라는 게 수백 년 동안 만든 기술인데 근데 전기 자동차는 엔진이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 배터리로 가는 자동차입니다. 배터리로 가는 자동차입니다. 우리나라 모 회사가 세계 배터리 1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엘모 회사죠. 네. 그 다음에 S모 회사가 전 세계에서 센서 제일 잘 만듭니다. 네, 그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 자동차, 전기 자동차랑 이런 것들 제일 잘 만들 수밖에 없는 기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이제 마케터로서 역할을 하시는 건 굉장히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 조금 더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학자가 아니니까 저는 이 다보스 포럼의 최근 이런 부분에서 학자가 한 분 계시다면은 프로토콜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플랫폼 경제 이야기하잖아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 대표적인 이제 포털이잖아요. 네. 포털을 통과해서 다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포털에 이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이 포털에 우리가 모든 것이 종속되는 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허브에 통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각자가 다 상호 네트워크가 개인별 네트워크가 돼버리는 것을 이제 우리는 프로토콜 경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라고 했을까 우버 네, 이런 거는 우버는 대표적인 이제 프로토콜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런 개개인이 다 할 수 있는 네. 그런 식의 경제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시작할 때 상업 자본주의라는 게 거래의 통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세상이었어요. 네.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개인 간에 해서 수수료 안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경제로 갔을 때 경제적 이득이 개인들에게 좀 더 간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번에 좀 발표하신 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못 알아들어서 예, 못 알아들었어서 도거나 저희 이는 대한민국 10대 지식인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 외국어를 하지 않습니다. 10대 예. 지식인인데 왜 외국어를 합니까? 저 외국어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 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는 L모, S모 회사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L모가 아니라 회사명과 이 제품을 여기다 광고를 넣어드릴 수가 있다는 거 예, 미리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희는 더 대기업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야, 우호적입니다. 지금 다만 굉장히 지배 우호적입니다. 구조로서의 재벌 처제를 미워할 뿐입니다. 예, 우리는 재벌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다 광고 이렇게 L모 배터리 이런 거 다 받아드린다는 거. 아니 말씀드립니다. 어쩌면은 다음에 엘모 회사에서 TV 만들 때 프레지던트 TV 만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어머. 그러면 이제 지적 재산권인데. 와 감사합니다. 프레지던트 TV를 그러면 뭐 좋은 텔레비를 프레지던트 TV로 한다. 그렇죠. 예. 그러면 반드시 광고는 여기서 독점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엘모 배터리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이제 오늘 주제는 여기서 정도에서 좀 맞추고 그리고 내일 또 다시 이렇게 좀 뵙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하셨던 두 가지, 하나는 네덜란드가 주최한 기후변화 적응 회의에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의미들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27일 날 다보스 포럼 온라인 연설에 대한 배경,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방향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자, 내일 모레 다시 여러분들 찾아뵐 걸 약속드리면서 프레지던트 TV 여러분들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이 계시고 저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시는 문자 있으십니다. 그 조언을 보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버튼,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발적 구독료 잊지 말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하죠. 시작. 굿모닝 프레지던트.